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시절에 했던 그 목표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행안부 장관을.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안전위원장입니다. 행안부 장관 시절에 걸으셨던 목표, 저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큰 틀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을 내셨어요, 당시에. 그랬는데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이 우리 행안부 장관 시절에 정부안으로 내고 제가 행안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통과시켰는데 예, 성과가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예,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됐습니다만 그 안을 토대로 한 새 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방자치 제대로 이루어져내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요. 총리가 되시면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안이 진행된 대로 잘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도 그때 발표하셔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 조금 아마 기관 간에 조금 더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아마 기소 과정에서 필요해서 조금 어떤 수사를 그렇죠. 예, 지휘하는 그런 부분 국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그래서 독립되어야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도 다 하고 기소까지 다 해버리면 그 사람 당연히 수사하고 있으면 기소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중간에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교정할 시간이 없죠. 잘못한 일도 교정하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를 수시로 흘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내용을 없애는 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해왔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화도 내셨습니다. 맞죠? 예, 저 부분은 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아까 고성 속초에 산불이 있었어요. 그때 정리를 하면 산불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엄청났는데 해남에 있는 소방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가 했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성 산불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진화시켰습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거죠? 예, 그건 제 공은 아니고요. 그건 예. 우리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차곡차곡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기가 고무된 전국의 소방관들이 자기 지역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모두 맞습니다. 다가 지원을 나와주어서 네. 800여 대 이상의 소방차들이 속초 고성으로 모여들어서 잘 진화가 됐습니다. 어느덧 그런 일이 생깁니다. 큰 재난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이 코로나 위기에서도 이 어려운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고통도 참아주면서 힘을 합쳐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사실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기본은 국민이시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는 4.16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국가 컨트롤이 없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국가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서 청와대도 컨트롤 타워가 되지 못하고 행안부도 컨트롤 타워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행정안전부를 기본 중앙재난대책본부로 만들고 유사시에는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지금 코로나의 위기도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아까 민병덕 의원님 말씀처럼 이 대처 속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문은 닫았는데 임대료는 나가야 되는데 장사도 못하는데 그리고 어떤 곳은
16배 중과세까지 합니다. 유흥이라고 해서. 이렇게 16배 중과세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시면 꼭 어려운 사람들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제가 도약을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나오는 그 여유를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협조하신 국민들께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분명히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손실보상법 등을 통해서 반드시 그걸 해야 하고요. 또 그 외에 하루빨리 이분들의 삶이 되돌아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집단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확보해서 빨리 일상을 되돌려가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나마 최고의 도움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예. 아까 여러 가지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은 또 새로운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백신이 관건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횡행합니다. 혹세무민하고 있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백신 재고 바닥나 접종 중단 상태 가짜 뉴스죠? 그렇습니다. 예. 예. 화이자가 바닥났다. 물량 부족으로 1차 접종 중단 가짜 뉴스죠? 1차 접종을 조물량이 이제 1차 접종된 분이 2차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가고 있는 거죠. 예. 5월 5일에 43만 회분이 도착했습니다. 집단 면역하는데 6년 4개월 걸린다. 가짜 뉴스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가짜 뉴스 국민을 현혹하고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선동하는 집단도 많습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을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조금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뭐 가짜 뉴스 주셔야 됩니다.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저 가짜 뉴스가 가짜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워낙 국민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 백신 안 맞을래 하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극복하는 지난 한 1년 반의 고생이 이게 자칫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위해서라도 사실은 저건 엄벌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백한 가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범죄 수사 차원에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아직까지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어떤 요청을 드릴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SNS 등에 있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의 여러 가지 어떤 협조와 어떤 자발적인 신고 등을 잘 활용을 해서 가능한 한 이 문제는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모아주시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기영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예, 화면 화면 준비해 주세요. 예, 후보자님.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성이나 이런 그 강원도에서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정말 돌개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그 산불이 엄청나게 퍼지면서 상당히 두려웠었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우리 정부가 하루가 지나고 나서 진화를 시켰어요. 내내 그 산불 현장에서 계시고 이임식도 산불 현장에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임식을 산불 현장에서 했다는 건 밤 몇 시에 했다는 겁니까? 그날 제 임기가 그날 밤 12시까지였기 때문에 4월 5일 밤 12시, 4월 5일 밤 11시에 임무교대 했습니다. 임식이라기보다. 예. 이임식을 세종에서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다 준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임식을 하고 밤 11시에 임무교대를 하고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그 이로움을 드렸는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잘했는가 현장에서 잘했는가 이것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사진 하나 가지고 어떻든 사람을
그렇게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못해왔고 그랬다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밤 11시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임무교대했던 그 모습, 그것은 계속 그 공무원 세계에서 좋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향후 총리가 되셔도 그렇게 하십시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열심히 국민이 기다리는 곳에서, 국민이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국회 동의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금방 존경하는 강선 의원님도 질의했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이 1억 9,200만 회분,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분이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분이 저는 내일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긴장을 하는데, 누구나 다 긴장합니다. 그리고 잘 접종하고 괜찮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분을 그 한 분의 개인적 사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가, 정부가 부작용을 당하시는 분들을 철저히 살펴드려야 되고, 그리고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얼마 전 간호사 한 분이 사지에 마비가 와서 남편께서 글도 올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살펴드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총리 후보자께서 이제 총리가 되시면 저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펴드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현장에서 국민에게 따뜻한 총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 방금 지적하신 그 간호조무사분은 상당 부분 차도가 있어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접종을 하는데 현재 접종 센터가 몇 개이죠? 지금은 저기 제가 써놨는데요. 접종 센터는 267개입니다. 지금 예, 그거를 우리는 우리가 다음 달까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전반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이 일반 병원하고 해서 전국에 13,000개까지 확정하려고. 1만 4천여 개소를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만 3천 개 정도. 네, 1만 3천 개면 그 1만 개 접종센터에서 하루에 50명 맞추면 하루에 전체는 몇 명이 맞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어떤 그 의료 체계나 방역 그걸로 봐서 우리가 뭐 충분히 그 필요하면 하루에 100만 명 이상, 뭐 심지어 예. 200만 명 가까이도 우리 접종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능력이 됩니다. 예. 접종센터를 1만 4천여 개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50명만 맞춰도 하루에 50만 명, 100명이 맞으면 하루에 100만 명, 150명이 맞으면 하루에 150만 명씩은 충분히 맞춥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로 의하면 하루에 150만 명 정도씩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잘 알려주십시오. 가짜 뉴스도 엄단해야 하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말도 잘하지 않고 홍보도 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국적 기업과의 계약 관계에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타난 이상 전체를 다 알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계약 자체가 무슨 파기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여튼 수시로 더 확실한 정보를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드러우시고 통합형 리더십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만큼은 정치인이고 언론이고 일반인이고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을 좌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엄단할 의지가 확실하십니까? 이건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집단 면역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4월 25일자 기준입니다. 4월 25일자 인구 100만 명당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734명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인구 100만 명당 35명입니다. 미국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약 1,700여 명입니다. 일본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78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 컨트롤타워, 재난에 대응하는 이 역량,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움직여주는 역량, 저는 선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부심 갖고 조금만 기다리면서 이겨내자고 해야 합니다. 예, 의원님 조금 보태면 이스라엘과 영국 어느 정도 백신이 완료됐다고 하는 나라도 여전히 하루에 몇백 명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제가 과거 정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메르스, 다른 나라엔 메르스 사망자도 없었어요. 중국같이 큰 나라도 메르스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에 메르스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세계에서 메르스 사망자 2위라는 오명을 가졌어요. 메르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을 언제 간 줄 아세요? 16일 만에 현장에 갑니다. 16일 만에.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한 명 나오면 역학조사에서 어디에 있는지 쫙 파악해서 제대로 딱 격리시키고 그리고 지원해 줍니다. 당시에 세계 2위라고 하는 오명, 그리고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다음. 저게 바로 메르스 환자들의 지도였습니다. 저 지도를 그 당시에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민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답답해서. 그러면 그때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 선전하시고, 그러나 그래도 위험하고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국민이 힘겹습니다. 이것을 잘 이겨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거는 독일에 나와 있는 언론입니다. 독일의 언론이고요. 얼마 전 IMF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일부 들어있는데요. OECD 국가 주요 국가 중입니다. G7에다가 대한민국하고 뭐 이런 나라들을 집어넣었는데요.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OECD 국가 누적 인구 10만 명당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국가 채무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독일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고요. 사실 통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 20년 동기 대비 10만 명당, 바로 그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긴장해야 되지만 정부 관계자들도 좀 더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수치를 보고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넘겨봐 주세요.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평가를 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몇 단계 높습니까? 총리 후보자님. 예, 2단계 높은 걸로 되어 있는. 2단계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더 긴장하고 더 국민을 위해서 일해줘야 합니다. 향후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되게 불안한 이 상황, 이 걱정스러움, 백신에 대한 불안, 코로나에 대한 불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각오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 백신 확보, 그 국민 여러분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시면 하여튼 정부가 한 분 한 분을 백신 접종 이후에 계속 지켜보고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을 때 끝까지 보호해드리겠다. 또 그리고 치료 혹시 잘못됐을 때 치료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만은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내수, 수출, 투자가 모두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 세계 산업 경쟁력에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속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참아주신 이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게 그 과정에서 양극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후보자님 여러 가지 보호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아까 그 라임 그 펀드 관련해서 제가 한번 팩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종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 서신을 보냈습니다. 한 언론사에. 그 언론사에 보낸 거에 보면 오늘 뭐 질의가 나온 것처럼 테티스 11호의 판매 보수율은 0.049, 1%대인 다른 펀드들과 비교해 수수료가 낮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특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라고 이제 질의를 보냈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 운용 보수가 1%로 라임 사모펀드의 평균 운용 수수료 0.4%보다 되레 2배 반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도 잘 몰라서 특혜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혼란스러울 텐데요. 이 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라임사로부터는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한 그 영업 대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운용 보수가 1%로 라임 사모펀드의 평균 운용 수수료 0.4%보다 되려 높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확인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특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팩트 체크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또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하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세계적인 상을 받으면서입니다. 그날은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 오찬을 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타깝지만 첫 사망자가 코로나19로 그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사망자에 대한 질병본부의 발표는 바로 오후 4시에 나오게 됩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오찬이 있고 난 오후에 나오는 거죠. 언론 보도는 약 5시경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문 대통령의 그 사진 관련해서 엮어 나가기도 하지만 그게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번은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는 사실 그동안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본 감독의 오찬은 12시, 질병관리본부가 첫 사망자 발표 시각은 오후 4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팩트 체크 되셨습니까? 예. 예, 다음 넘겨봐 주세요. 서울 집값 관련해서입니다. 이사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에 30만 호, 전국에 80만 호. 그러면서 실제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예 당시 보도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었는데 4월 9일까지가 저 표에 의하면 0.05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세훈 후보가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0.08로 뛰어오르더니 4월 30일엔 급기야 2배로 급등하게 됩니다. 집값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다음 거 잠깐 봐주세요. 언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면 집값 폭등. 그런데 오세훈 효과?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던지죠.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 효과가 6억 뛰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요. 오세훈 효과 또 물음표를 던지고 재건축 아파트 값이 2 내지 3억씩 들썩인다. 노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보자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 끝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졌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이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 값이 올라간 것을 못 잡아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걸 못 잡아줘서. 두 번째는 LH 등 공직자들이 투기한 것을 못 잡아줘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잡는 게 저희들의 해법입니다. 이 부분을 잡으려면 공공이 나서서 반값 아파트를, 질 좋은 아파트를 무주택 실거주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죠, 후보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하고 싶은데, 그러면 반값 아파트 무주택 실거주자를 요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공이 아파트를 지으면 값이 싼가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공공재개발이 평당 얼마짜리가 얘기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평당 한 3, 4천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600만 원에서 4,400만 원 정도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개발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더 끌어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이 분양가가 주변의 아파트 시세의 60% 내지 70%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로 시세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시세를 확실하게 평당 1,000만 원짜리 질 좋은 아파트가 나와야 주변에 땅값과 집값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공급되면 청약을 부었다가 기다려서 당첨되어야지. 당첨된과 동시에, 입주된과 동시에 주변 아파트가까지 같이 올라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 대책 이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약 부을 거야. 그리고 기다릴 거야. 그래서 안정화됐는데 또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공공재개발에 반값 아파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현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팩트 체크했고 그다음에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번에 서울시장님이나 부산시장님들이 선거 과정에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저런 방법하고 그런 것 중에서 좀 더 현실성 있게 다가가는 정책이 있다면 그걸 한번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장님 서영교입니다. 아까 라인 펀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자님의 따님 가족이 제가 보기엔 피해자예요. 어마어마한 돈 피해자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예. 글쎄, 예.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피해자인데요. 권력의 특혜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피해가 우리 가까이에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규모가 1조 6,700억, 투자 피해자가 4,035명이고 법인은 581개사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이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언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고도 특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 이해하기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보셨듯이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수의 피해자, 어마어마한 돈, 이것 관련해서 징벌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돈이 되면 그 정도 이상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런 피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좀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고 이런 일이 향후에 더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같이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본보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상 자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가상 자산이 오가는 거래가 약 22조 원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가상화폐. 예, 엄청난 젊은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검법을 만들긴 했지만 일본 금융당국 규제 중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세금은 매기겠다고 하고 보호는 제대로 안 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범죄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 총리 되시면 빨리 움직이셔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은 일본과 미국과 독일의 지금 사례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요. 제대로 그 총리실에서 대처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진 특정금융정보법을 기초로 해서 일단 적어도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종의 제도적 사기를 칠 수 있는 여지는 우선 차단하는 게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길일 것 같습니다. 예,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강력히 당부드리고요. 아까 부동산 관련해서 마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석동에서 공공개발하는 그 부동산이 한 평에 3,600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예, 심각하죠. 공공개발에서 분양을 하는데 예. 3,600만 원, 4,2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도 분양 받아야 로또에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분양 못 받고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공공개발이 그렇게 가격이 높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예, 도저히 어떻게 접근할 수도 없는 일이겠죠. 예. 접근할 수도 없는데 그게 가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공공개발이 가격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공급을 위해서 600%까지 풀어줬는데 용적률을 풀어줬는데 그렇게 많이 지으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분양을 하는 거냐는 거죠.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약 4억 4천에 분양된 곳이 작년 1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바로 11억까지 뛰었어요. 그러면 10억에 분양되거나 13억 정도에 분양되는 그 공공개발은 그다음에 얼마로 뛰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개발로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한번 봐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가 로드맵으로 작년에 발표한 공시지가 로드맵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해 얼마가 뛰었다고 그러죠? 지금 평균 한 19몇 퍼센트. 19%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뛰었으니 모든 집값이 다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공시지가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받는데요. 세금은 많이 늘어나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을 올리는 주범이 아닙니다. 여기서 혹시 그 현실화가 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법도 아닌 로드맵이 모든 법 그리고 이 공시지가로 의료보험 모든 것이 다 작동합니다. 약 60여 가지가. 이 어려운 이때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1가구 1주택의 흑태자 얼마만이 아니에요. 대다수 1가구 1주택에 가만히 있는데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19%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년에 또 올라가고 내년에 또 올라가고 현실화가 필요한 지점이긴 하지만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서도 또 하나의 그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꼭 살펴보셔야 된다고 꼭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